미국이 세계 1위 국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미국 이상의 국가가 될 거라고. 여기 미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한국의 영상을 바라보며 미국인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써니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 대해 알게 된 후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한국이 분단국가이고 곧 통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전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북한이 무너지고 한국이 통일을 이룰 거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정치 외교학과를 다니고 있고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을 이제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수업 시간의 일이었죠. 교수님은 현재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무언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린이 한국의 열렬한 팬이라서 저에게 가끔 한국의 국제정치 상황을 물어보곤 하거든요. 에린은 데이식스라는 한국의 아이돌 팬인데 그들이 군대에 있다면서 현재 큰일이 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죠. 저는 수업 중에 교수님께 최근 한국이 파병한 사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질문을 하자 교수님은 저를 보시면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창피하기도 했고 무언가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에 인자하셨던 교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도 처음 보았고 무언가 질문에서는 안 될 것을 질문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는 수업 갑자기 한국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 외교학 공부하지 마세요. 세계 정치 외교를 공부하려면 먼저 한국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금 다른 나라이고 그걸 구분 못하면서 저의 제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공부할 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과거 독일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에 이제 한국도 곧 통일이 될 분위기로 보이는데 통일이 된다면 미국을 금세 추월해버릴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이며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킨 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반도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를 지은 건설업, 세계에서 LNG 선박을 가장 잘 만들고 기일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3원계 2차 전지에 대한 전문 기술이 있는 나라이고 매년 박사의 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또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 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나라이죠. 그런데다가 전 세계의 소프트 파워를 가장 강력하게 내뿜고 있는 나라이죠. K-팝과 드라마, 영화는 물론 노벨 문학상까지 배출한 지구상에 다시 없을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쓰는 문자인 한글 또한 정말 체계적이고 독창적이며 과학적이죠. 정치 외교를 배우면서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은 당장 한국부터 배우세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했고 저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나라가 저런 수준의 기술이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 외교학과에 온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외교에 관심이 많았고 외교라는 머리싸움을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던 거거든요. 아시아라면 중국 정도가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단지 K-팝으로만 생각되고 문화산업만 발달한 나라라고 여겼으니 국제정치 공부를 하면서 도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한국이 파병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한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 학생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한국보다 인도의 IT 박사가 훨씬 많으며 인도의 IT 기술은 한국보다 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베다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인도에서 IT 기술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대학교에 가서 연구하던 인도인 학생들이 그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력이 좋아진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인구가 적고 미국의 플로리다 면적보다 작은 나라인데 거기서 인도인들이 IT 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간다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중국인 학생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한국은 중국의 기술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각종 기술 전수를 해주었고 현재 중국인 인부들이 한국의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없으면 한국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의 사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은 나라이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유명한데 너무 한국의 편만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이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또 규모가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전수해주듯이 큰 나라인 중국이 한국에 기술을 전수했다는 것이 맞는 말 같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이 강의실의 많은 학생들은 전부 인도인과 중국인 학생의 말에 공감했고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인 학생 또한 이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교수님,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과거 일본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유명했고 미국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소니전자 등의 대기업은 모두 한국에게 기술 전수해준 여파로 한국에 밀려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부 일본의 배려 덕분이고 한국이 운이 좋게 성장한 것뿐입니다.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일본의 뒷순위 정도가 적당합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모두 한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성적이 나쁜 것 같다면서 저희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한국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미 조기 졸업을 해버린 상황이라며 한국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겠다더라고요. 여기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죠. 아까 제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영상 때문입니다. 한국은 교통 질서를 매우 잘 지키는 최고의 선진국이면서도 세계에서 교통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첨단의 도시철도와 최신식 전동차가 들어가 있으니 미국처럼 쥐나 바퀴벌레를 전철에서 볼 일이 없죠. 저희 모두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틀어주신 영상에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선들이지만 사람들은 전혀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더군요. 출퇴근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지하철 내부는 깔끔하며 심지어 전동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교실 안은 감탄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았던 저는 솔직히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놀라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교통비가 저렴하다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이미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대개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적 측면으로만 접근합니다. 하지만 문화 뒤에 숨어있는 이 나라의 진정한 저력은 대단합니다. 그들의 경제력, 국방력,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단순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인구와 자원이 결합되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통일로 경제적 군사적 힘까지 갖춘다면 어떨 것 같나요? 한국이 미래에 미국을 뛰어넘는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북한이 파병을 하고 더 강력해진 힘으로 돌아온다면 한국에 도발을 하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약간 공손하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둔해서요. 한국이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북한이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다면 엄청난 군사력이 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해지고 어려워질 것이잖아요. 그러자 교수님은 좋은 질문이라면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준비한 내용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북한 군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알아요? 현재 북한군이 전쟁에 파병되면서 점점 무서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북한 군인들은 북한 내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외국에 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10대나 20대 젊은 청년들은 한국의 문화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부 한국의 드라마, K-팝 등을 잘 알고 있고 서로 모른 척할 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스스로 느낀다는 말이죠. 만약 그들이 북한을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재도 이미 대규모의 탈영병이 나오는 바람에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 찾으러 다니느라 전쟁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한국에 가면 잘 대해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들이 탈영해서 한국으로 가서 일한다면 한국은 점점 더 강대국이 될 겁니다. 북한 군인들이 한국에 가면 말도 잘 통하고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은 북한의 수령을 지키는 군대이지. 갑자기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라고 했을 때 전쟁을 성실히 할 군인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피죽도 못 먹고 총알이 없어서 총 쏘는 연습도 못한 군인들이잖아요. 한국에서 매일 그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면서요. 제가 볼 때에는 저들은 전부 그런 말에 넘어올 겁니다. 저는 이번 일로 오히려 한국이 통일을 할 기회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제가 분석한 이야기인데 북한의 수령 옆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북한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만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부자가 3대까지 간다는 말처럼 이번 3대 세습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모든 한국의 건설업은 북한으로 올라가서 호황을 맞고 북쪽에 수많은 공장들을 지으며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업 등 한국의 산업들은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뻔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무언가 한국을 공부하는 편이 옳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한국어를 미리 공부해둔 에린과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워지면서 에린이 한국에 여행 가자는 소리를 흘려들은 것이 후회되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에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언젠가는 통일 후에 한국을 직접 방문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머릿속에는 이미 북한과의 경계가 사라진 한국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통일 이후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친구 에린이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에린은 한국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최근에는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유튜브 영상도 즐겨본다고 했죠. 곧 한국 여행을 떠난다는 즐거움에 빠져서 요즘 더 많이 보더라고요. 에린에게 방금 들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써니,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단순히 아이돌이나 드라마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 나도 처음에는 K-팝에 빠졌지만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문화부터 기술력까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언젠가 너랑 같이 한국에 가서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저는 갑자기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에리는 한국어 배우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한글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 배우기 쉽고 발음도 독특해서 재미있다고 했죠. 며칠 후 저는 한국어 기초 교재를 한 권 사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에린과 함께 몇 개의 단어를 발음해보고 기본적인 인사말도 익히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표현조차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적금을 깨고 에린과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지금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지금 당장 한국에 다녀오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반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위험한 나라인데 왜 그런 곳을 가냐며 차라리 일본을 가라고 하셨죠. 저는 일본이 지금 침몰 위기라 더 위험해서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라며 한국의 경제, 기술, 문화 등 여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에 지금 가보지 않는다면 다음에 갈 때에는 이미 통일이 된 후라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게다가 국제 정세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꼭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그들이 만든 문화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제대로 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셨지만 제 결심이 워낙 확고하니 결국엔 허락해 주셨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에린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서울에 가면 한국의 최신식 전철을 타고 돌아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또 한국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도 기대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한글을 배우고 나니 이제 한국에 가서 실력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긴 거죠. 에리는 이미 저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맛집 리스트와 방문할 장소까지 다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까지 꼼꼼히 체크해 두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에린과 함께 가장 먼저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은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였어요. 그곳에 서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는 이에게 말없이 강한 힘과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왕으로 한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저는 그가 한글을 만든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린이 옆에서 써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 라고 묻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문자가 없던 사람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전해주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발명이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어지는 길을 따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섰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해군 장군으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 영웅이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더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장군이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에린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광화문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경복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광화문 바로 뒤에 자리한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궁궐로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에린도 이곳이 특히 기대된다고 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 커다란 정문을 지나니 마치 시간이 뒤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궁 안에 들어서자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에린이 여기서 보이는 산은 인왕산이래. 조선 왕들이 이곳에서 풍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자연의 조화가 참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근정전은 왕이 신하들을 만나 정사를 보던 곳이라고 해서 그 웅장한 모습을 보니 그 시대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졌어요. 또 에린이 설명해준 대로 건물 기둥과 처마에는 화려한 단청이 그려져 있었고 각기 다른 색상과 무늬들이 경복궁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었죠. 특히나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궁궐의 색감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고민했을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또 몇백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궁궐을 통해 한국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죠. 나중에 해가 질 무렵 경복궁의 석양을 바라보며 에린과 함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에린이 써니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부분 속에 있는 느낌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며 오늘 하루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의 석양을 바라보며 에린과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된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특히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제력이 한반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했죠. 에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써니,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남한의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력에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길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자원이 자유롭게 공유될 테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새로운 공장들을 세우고 북한의 청년들이 남한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허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제가 덧붙였어요.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교역이 가능할 거야. 유럽이나 러시아와 연결되는 육로가 열리면 한국의 물류와 수출은 엄청난 폭으로 성장할 거야. 지금까지 해양 운송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가 육로로도 뻗어나가면서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한국 제품이 유럽 시장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거잖아. 에리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3원계 2차 전지에 대해 전문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했잖아. 통일이 되면 그 기술을 북한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도 있겠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데 한반도가 그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생길까?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된 교통망과 통신 기술이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도 상상했어요. 철도, 고속도로, 첨단 지하철이 북한까지 뻗어나가고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로 남북을 연결하게 된다면 북한의 경제도 단번에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작은 마을들까지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와 문화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자체가 통일 후 사회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테니까요. 에린이 말했듯 통일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전 세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심장부로서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에린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정말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광화문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기운을 느끼며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경복궁의 화려한 전통 건축을 보며 감탄을 멈출 수 없었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가 가진 깊이,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이제야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로 한국은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수많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꿈꾸고 노력하며 세상을 놀라게 할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직접 보고 느낀 거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도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미래의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오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며 한국 여행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소문을 듣고 한국을 직접 가본 미국인 여성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친구들 사이에 한국에 가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한국으로의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에서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세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관심조차 없던 정말 평범한 미국인 여성이었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이죠. 벌써 2년 전의 일이고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직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델로 취업을 준비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패션 계통으로의 성공은 비현실적인 꿈 같았죠. 우선 저는 돈부터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낮에는 패스트푸드점, 밤에는 호텔 청소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호텔 청소 일은 정말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많이 보는 직업이더라고요. 객실을 더럽게 사용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는 기본이고 마치 저를 하인 취급하며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오라며 팁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미국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텍사스를 떠나 뉴욕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보다 물가도 비쌌거든요. 심지어 뉴욕의 사람들은 무척 차가운 경향이 있어서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을 구해서 살았는데 월세도 무척이나 비싸서 정말 좁은 방 한 칸이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정도였거든요. 햄버거가 1만 원 정도인데 월세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돈을 아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늘 열심히 산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죠. 그러던 중에 안젤라라는 친구가 마치 제가 한국인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던데 그들처럼 투잡 쓰리잡을 뛴다며 저에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간만에 만난 중학교 시절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고 한국인들처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안젤라는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한 나라였는데 모두가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6위에 위치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데다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젤라가 저에게 한국인 같다고 한 것은 욕인 줄 알았고 중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상처만 받았다는 생각에 괜히 연락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6위에 랭크될 만큼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에 그 자리에서 직접 인터넷에 한국을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수출 역대 최고를 달성한 2024년을 보냈으며 치안도 2016년 기준 압도적인 세계 1위에 기록될 만큼 무시무시한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다가 2018년 기준 여권의 파워가 세계 1위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한 번이라도 얻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음을 알고 미국보다도 훨씬 세계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나라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타이틀들이 한국에는 정말 많았고 왜 한국의 모든 것들은 점수가 높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젤라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여행을 혼자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안젤라의 부모님도 안젤라가 보여준 사진 몇 장에 한국을 칭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밤에 여성 혼자서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문제없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이고 밤까지 영업하는 상점들이 수두룩한 나라도 처음 봤다며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나 싶었죠. 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은 사실 미국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한국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배달 일을 하거나 대리운전 일을 하는 등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다면서 미국에서 살기보다 한국에서 비슷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해주는데 무언가 공감도 되면서 한국 여행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안젤라의 조언에 힘입어서 주말과 연차를 활용해서 짬을 낸 후에 한국 여행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죽이 잘 맞는 친구 2명을 꼬셔서 함께 비행기를 예매하고 텍사스에 계시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다녀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를 걱정하시면서 위험한 나라로의 여행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냐며 치안 순위표를 보여드렸는데 부모님은 한국은 리틀 로켓맨 김정은이 항상 전쟁 위협을 하는 나라이고 늘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에 연관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왜 가고 싶냐시면서 뜯어말리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이미 마음속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치안 순위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사들을 보여드리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상황만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으셨죠. 뉴스에서 봤다. 거긴 위험한 나라야. 부모님의 단호한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안젤라의 말이 계속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부모님의 반대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내 부모님이 좀 과민하신 거 아냐? 한국은 진짜 안전하다던데라고 했지만 막상 부모님의 걱정 어린 표정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여행 준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잠시 뒤로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여행 가기 전날 다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에서 걱정이 가득 묻어났지만 저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한국은 진짜 안전한 나라예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안심시켰죠.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조심해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안젤라가 보여준 한국의 거리 풍경과 사람들이 떠올랐고 과연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친구 2명은 에밀리와 케이트였습니다. 에밀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항상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모험심 강한 성격이었죠. 케이트는 패션계에서 저와 함께 모델 일을 준비하던 동료였는데 저처럼 미국의 팍팍한 현실에 지쳐있던 터라 이 여행을 통해 뭔가 전환점을 찾고 싶어 했어요. 우리 셋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기대와 설렘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안젤라가 보여준 서울의 야경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깔끔한 거리와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케이트는 기내에서 한국어로 된 잡지를 뒤적이며 와 여기 모델들 진짜 멋지다. 한국 패션씬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감탄했고 에밀리는 좌석에 앉아 한국 가면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괜찮다던데 우리 밤새 돌아다니자. 라며 들뜬 목소리로 얘기했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이 여행이 우리 셋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미국의 공항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깔끔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거든요.
이곳이 정말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심사대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미국 공항에서는 심사 받으려면 한참을 줄 서야 했는데 여기서는 순식간에 절차가 끝났습니다. 심지어 입국 심사관은 우리에게 어서 오세요 라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교통 시스템이 너무나 깔끔하고 세련되었거든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도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공항 내에 마련된 무인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덕분에 길을 찾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죠. 게다가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연결되었고 에밀리가 와 이게 무료 와이파이 속도라고? 라며 놀라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환전하고 교통카드를 사서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 서 있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전문이 완벽하게 닫혀 있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플랫폼 곳곳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이 영어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죠. 기차에 올라탄 순간 넓고 깨끗한 내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 지하철의 낡고 지저분한 모습과는 달리 한국의 공항철도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에밀리가 창밖을 보며 세라, 이거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발전된 나라라니. 라고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건물들과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긴 비행 끝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근처 음식점을 찾아보기로 했죠. 거리로 나서자마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심 곳곳에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밝은 간판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우리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근처 맛집을 검색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가게가 리뷰 수천 개의 별점까지 높은 곳들이 즐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몇 분 만에 믿을 만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결국 우리는 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 바닥의 열기가 발끝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집이나 식당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종업원은 친절하게 자리로 안내했고 메뉴판은 영어, 번역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QR코드로 메뉴를 바로 확인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죠. 케이트가 이거 완전 미래 아니야? 라며 놀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시킨 음식은 불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었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국 식당에서는 따로 주문하지 않는 이상 이런 다양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게다가 맛은 또 얼마나 깊고 진하던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불고기와 뜨끈한 김치찌개의 조합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며 연신 감탄했고 케이트도 이런 음식을 이제까지 왜 몰랐던 거야? 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미국에서는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런 걱정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밝은 가로등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친 편의점조차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안에는 각종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편의점 안에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케이트가 이게 진짜 편의점이라고?
라며 놀라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낡고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승강장에는 완벽하게 닫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지하철이 예고 없이 늦거나 멈추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 근처로 갔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다 보니 넓은 강변과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의 강변은 종종 쓰레기나 관리 부족으로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지나가는 모습, 강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이곳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에밀리와 케이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질서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불안함이 이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여행이 끝난 후 저는 분명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짧은 일정이 너무 아쉬웠어요. 한 곳을 다녀오면 또 다른 곳이 궁금해지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났죠.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다가도 곧장 화려한 강남의 거리에 들어서면 또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케이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만 제대로 둘러보려면 한 달은 있어야겠어.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맞아, 이걸 이렇게 빨리 떠나다니 믿기지가 않아.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 몇 일 만에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한 달이라도 머물 수 있었다면 이곳의 더 깊은 매력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높여 한국의 땅이 멀어질수록 마음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듯한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국에서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때의 감동을 계속 나눴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 근처 한식당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편리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한국의 깨끗한 지하철이 떠올랐고, 거리의 무질서함을 볼 때마다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와 에밀리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에 아예 가서 살 생각은 안 해봤어? 에밀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했어. 거기서 느낀 게 너무 특별했거든. 케이트도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아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귀화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언어 공부까지 하나하나 조사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정으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어딘가 불편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저희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고,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차례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한국으로 마음을 돌린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니까요.
에밀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저와 같은 전공을 했고 졸업 후 뉴욕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엔 자신이 꿈꾸던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 쌓여갔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부족한 인력, 환자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병원의 태도에 점점 지쳐갔죠.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 맞을까? 에밀리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서류 작업과 보험 문제로 가득 찼으니까요. 반면 케이트는 모델을 준비하던 친구였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모델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도전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불안정한 수입과 치열한 경쟁, 외모에 대한 끝없는 평가와 스트레스 속에서 케이트는 점점 지쳐갔죠.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녀의 말에는 꿈을 향한 열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두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난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의 깔끔한 시설과 효율적인 입국 절차, 외국인을 배려한 안내 서비스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는 여기 공항만 봐도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 라며 웃었고 케이트는 여기서 모델 일을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자주 모여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환자 중심적인 의료 시스템과 깨끗한 병원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진짜 환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죠. 케이트 역시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외모보다 실력과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모델 일을 다시 시작하면 미국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케이트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질서와 배려, 그리고 삶의 질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으니까요.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기회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체계적인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미국의 삶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공유할 사람들이 우리 외에도 더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에밀리, 케이트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대학의 학생들부터 직장인, 심지어 은퇴한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K-팝과 드라마로 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관심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깊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셋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임 이름은 단순하게 한류 커뮤니티라고 지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각자 한국 여행에서 느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부터 평소 외국 문화를 좋아하던 교사, 기술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노부부까지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한국의 삶의 질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이었어요. 모임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에밀리는 미국 병원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한국 병원의 효율성과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부러워했습니다. 여기선 서류 한 장 처리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잖아. 근데 한국에선 모든 게 전자화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끝나더라고. 그녀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케이트는 한국의 패션 산업과 직업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선 모델 일하면서 늘 외모로만 평가받았어. 근데 한국에선 나의 개성과 실력을 봐주더라고. 게다가 일하는 환경도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 그녀의 이야기에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한 참가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한국 출장 갔다가 느꼈어.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만큼 세련된 감각과 빠른 트렌드 변화가 있더라고. 모임의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좋은 여행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미국 사회의 한계와 불합리함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끊임없는 인종차별,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분열. 이와 비교해 한국은 질서정연하고 배려심 깊으며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라는 점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은 너무 갇혀있는 것 같아. 어느 날 모임의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잖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에밀리, 케이트는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고 모임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임이 커지면서 우리는 한국 유학, 취업, 이주 관련 정보를 나누고 한국의 최신 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모임에 참여한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미국의 삭막하고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지친 이들이 한국의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끌린 것이었죠. 한국의 세심한 배려, 사람 간의 따뜻한 정,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날카롭게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 사회의 현실과도 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기생충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런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사회적 통찰과 따뜻한 감성을 동시에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와 케이트,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임 사람들은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의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한국은 마치 숨겨진 보석 같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한국어 공부와 한국 문화 탐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그 따뜻한 환대와 배려, 깔끔한 거리, 안전한 대중교통, 정돈된 사회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했고 그 배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한국 귀화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모임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귀화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모임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에밀리와 케이트는 물론 함께 한국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넌 우리의 선발대야.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곧 우리도 따라갈 거야.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행복했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저희 모임에서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특히 모임에서 만난 제이슨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어요. 그는 미국에서 꽤 상처를 받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가진 문화적 배경이 늘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고 느꼈고 미국 사회에서의 소외감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런 제이슨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서 위로를 받았고 점차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됐죠. 제이슨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어. 하지만 한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반겨줬고 그 따뜻함 덕분에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하던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제이슨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공유하게 되었죠.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길 원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습니다. 제이슨은 특히 한국이 가진 역사적 강인함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을 생각하면 이 나라는 절대 작거나 약한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정말로 강한 나라였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 제이슨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보다 크고 강한 나라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고대 역사에서 고구려와 발해 같은 나라들이 중국을 압도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제이슨은 한국이 단지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강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운 역사에는 한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나와 있어.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정말 대단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제이슨은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강력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지닌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문화적 자부심과 역사적 강인함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힘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하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살아왔고 부모님은 항상 제가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는 저의 결정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죠. 왜 굳이 한국이냐? 미국도 충분히 좋은 나라인데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걱정하며 전화도 자주 하셨지만 점차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는지 알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들려드릴 때 부모님은 점점 더 흥미를 느끼셨죠. 어느 날 부모님이 직접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으로 와보신 거였지만 한국의 분위기, 사람들, 그리고 삶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은 점차 그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다르구나.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먹을 것도 너무 맛있고 도시도 깨끗하고 안전하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매력에 점점 더 끌리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한 문화에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가운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던 부모님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과 존중에 큰 감동을 받으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더 나은지를 몸소 느끼시고는 우리도 한국에 살고 싶다며 진지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라면 우리도 한국에 살고 싶어. 미국은 이제 점점 더 삭막해지고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사람이 살아갈 만한 나라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한다고 했을 때 실망하시던 부모님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게 한 가지 묻기도 하셨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부모님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셨고 저와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얻은 새로운 가치와 인식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에 저는 한국을 미국에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온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자본주의적 가치, 사람들의 피로감.
그런 것들이 언제나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죠. 제가 겪었던 것처럼 힘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고 그 시작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시민들의 배려는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넘쳐 흐르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라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질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을 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모임을 확장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함께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 행복을 함께 누리길 바랬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의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고통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커져갈수록 그 꿈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안전한 나라의 모습을 잘 지켜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인으로 살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다문화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네요. 미국보다 저렴한 월세방에서 지내면서도 훨씬 편리한 시설을 누리는 나라인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